안녕하십니까, 신광식입니다. 오늘 저희 토론의 주제는 세무행정의 불공정, 세무조사의 개혁 방안을 중심으로입니다. 그러면 바로 발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보 측 추천 발제자인 이창원 변호사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94년도에 삼정회계법인에서 공인중개사를 시작하였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만두고 판사하다가 2010년에 서울행정법원으로 마지막으로 판사도 그만뒀습니다. 지금은 이제 변호사하고 회계사 하고 있고요. 그런 연유로 서울지방구세청에서는 구세심사위원을 했고 중부청에서는 조세법률 고문을 했는데 임기는 다 이제 만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업을 좀 많이 하는 데는 관계로 이 자리에 이 부분 발제를 하도록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시간 20분이니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발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치 국가 원리가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조세법 영역에서의 이 법치 국가 원리를 어려운 말로 조세 법률주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세권의 행사는 조세 법률의 근거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다면 공권력의 남용이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세무조사도 배포된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 검사권의 행사를 통해 과세 요건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과세에 필요한 직간접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 이것을 세무조사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자, 세무조사는 대법원에서 밝혔듯이 중요한 순기능이 있습니다. 자,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과세 자료의 수집, 신고 내용의 정확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하며 전국적으로는 조세 탈루를 막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대법원 더 나아가서 그러나 그 남용이나 오용을 막지 못한다면 납세자의 영업활동 및 사생활의 평온이나 재산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과세권의 중립성과 공공성 및 윤리성을 의심받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대법원이 설시하면서 특히 최근에는 세무조사의 남용에 대해서 많이 제동을 거는 그러한 신규 판례가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후에는 세무조사 관련 규정의 내용이 어찌한지 간략히 알아보고 세무조사 운영에 있어서 잘못된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다음 그러면 이러한 세무조사의 개선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행 세무조사 관련 주요 법령 규정입니다. 중요한 것만 발췌했는데요. 중요한 내용은 국세기본법과 국소기본법 시행령에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41조의 4에 보면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필요 최소의 범위 것을 요하고 있고 특히 다른 목적 등을 위해서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올해나 정권의 교체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 사정기관, 특히 4대 사정기관 중에 하나가 구세청장을 꿈꾸고 있는데요. 옛날부터 의문이었습니다. 왜 세금 걷는 징수기관이 이른바 사정기관일까? 남을 혼내주는 기관일까? 상당히 의문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강력한 세무조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남용을 해서만까지 국가 권력을 실현할 수 있는 이러한 동전의 양면에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세무조사의 주요 원칙은요. 결국 재조사 금지가 원칙인데 조금 내용이 전문적인 게 있습니다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세목, 같은 과세 기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할 수 있고 한 번 이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됐으면 다시 재조사를 할 수 없다. 이른바 반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 과세입니다. 자, 2017년 3월 말에 2016년 과세 기간에 해당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었는데 즉 2010년 귀속 법인세에 대해서 한번 세무조사를 했으면 그 어떤 이유라도 또다시 2016년 법인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재조사 금지 원칙이 되겠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그 밑에 조세 탈루 혐의가 있다거나 거래 상대방의 조사, 그러니까 그 회사가 아니고 그 회사 거래한 상대방 회사를 조사하기 위한 이러한 경우라든지 여러 개의 과세 기간에 걸쳤다든지 이런 경우는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결국 이러한 경우는 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령 각조 3번을 보시면 자,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서 이 대통령은 여러분 이 대통령이 정하는 겁니다. 국회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정한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대통령을 영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른바 공무원들의 입김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나라 입법을 과거에는 주사 입법이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령에 분명히 법률의 위임을 받았습니다만 상당히 모호하게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인지 권한의 근거 규정인지 나아가 권한을 부당하게 확정하는 규정인지 항상 논란이 있는 겁니다. 각조 3번에 보면 각종 과세 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는 가능하다. 이렇게 애매하게 해놨습니다. 뒤에 사례 발표하겠습니다만 그러면 각종 과세 자료의 처리가 과연 뭐냐? 우리나라의 모든 세무행정은요 전부 다 과세 자료 처리 일환입니다. 그러면 세무공무원 모든 활동은 다 세무공무원 활동을 위해서는 모두 다 재조사할 수 있다라고 잘못 오해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문제가 됐었고 대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판시한 예가 있는데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무조사의 관할과 대상자 선정입니다. 아무나 막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나눠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그 대상을 선정합니다. 이게 이제 정기 선정인데요. 정기 선정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딱 분석합니다. 실제 구세청에서. 그래서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따라 딱 나오면 그건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4년 동안 아무런 조사를 안 받으면 4년쯤 지났으면 한번 이제 수학하러 한번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가 이제 표본 조사할 경우 이제 이렇게는 이럴 때 정기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시 조사라고 해서 좀 이제 그 탈세 협력금 탈세 징후가 있는 사람들, 자 국세 납세 협력금을 이행치 않거나 무자료, 위장 거래 이렇게 뭔가 조세 탈루를 했다라고 의심이 되는 사람들. 그다음에 중요한 게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거나 탈루나 오류 혐의가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 세무조사가 나가는 거죠. 특히 81조 6 사망 3호에 보면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어서 이게 많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탈세 제보가 있으면 분명히 세무조사를 나갈 수 있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소위 청부 수사람을 들어봤을 텐데 청부 세무조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 이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한 사례가 최근에 발표가 돼서 이 사례로 담았습니다. 자, 그다음 세무조사 기간도 대상도 객관적으로 선정해야 됩니다만 세무조사 기간도 필요 최소한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연장은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만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연장이 필요하게 되는데 자, 그러나 81조 8호의 1항의 2호를 보면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좀 다소 좀 모호하게 한 규정들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세무조사 기간은 최소화해야 되는데 이걸 갖고 세무조사를 무한정 또는 상당한 기간 연장하는 사례가 왕왕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5호에 보면 세금 탈루 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파다 보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근데 파다 보면 필요하다고 해서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대부분 이 피감 회사는 거의 어렵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다음 세무조사 기간도 상당히 단축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81조의 9를 보면 세무조사 범위를 일단 정했으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확대를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각주 5에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과세 기간이나 세목,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 탈루 증거 자료가 확인된다거나 또는 유사한 세금 탈루 혐의나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확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인데 4호에 보면 기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경우 이것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이제 이른바 그 장관령인데 그러다 보니까 위임의 한계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만 이런 경우 위임 한계를 좀 넘어서서 오히려 권한을 축소하거나 제한한 것이 아니고 권한을 강화하는 이렇게 잘못된 근거를 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3항 위법한 세무조사 관련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부정한 목적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사실관계는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명처리를 했고요. D 화학 주식회사에 대해서 이제 구세청이 법인세 세무조사를 해서 이 회사 발행 주식을 어느 원고에게 명의 신탁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좀 말이 어렵습니다만 주식을 누군가에게 실제 귀속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명의 신탁하면 해당 주식가액은 증여한 걸로 의지합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구세청이 조사해서 이 D 회사의 명의 신탁 주주 원고에게 증여세를 이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원고 측하고 뭔가 이해상반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그리고 여기 소외라는 말은 이 소송외라고 말하는 겁니다. 소외 1, 소외 2, 소외 3 좀 많이 등장인물이 많습니다만 이 사건 아주 적나라한 사건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되는 이 소외 2, 소송외 2 이분 이제 실명을 거론할 수 없는 거니까요. 이분은 누구시냐면 국세청 재산세국 부동산거래관리과에서 계장과 서기관을 근무하는 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친한 친구 3으로부터 부탁을 받아요. 야, 내가 소외 1이라는 놈과 토지 매매 관련해서 분쟁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소외이가 이제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어떻게 나섰냐? 야, 세무조사를 통해서 소외이를 압박을 하면 소외 1이 친구인 소외 2한테, 소외 3한테 받은 토지 소유권을 넘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한번 세무조사를 동원해 보자라고 해서 결국 타겟은 소외 1이니까 이 소외 1이 부동산 탈세를 했다라는 제보서를 직접 만듭니다. 근데 자기가 내면 좀 눈에 띄니까 제 3자로 하여금 어쨌든 구세청에 탈세 제보서를 접수토록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주 타겟이 된 그 소외 3이라는 사람이 소외 1이라는 사람이 지금 자기 친구인 소외 3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뭔가 부동산을 현저하게 낮은 시가로 매수했다. 여러분 부동산을 현저하게 낮은 시가로 매수하게 되면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또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법인은 법인세고요. 그래서 증여세를 121억 원을 포탈했다라고 이렇게 거짓 세무조사를 하게끔 탈세 제보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지금 문제가 된 이 세무조사 탈세 제보 받은 사람들은 서울에 주소가 없었어요. 이게 대구에 있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대구 정도가 관할권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서울청에 접수를 시켰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서울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사람들 서울청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이 그 세무공무원이 야, 그 사람들 실제 주소는 서울이니까 나 믿고 조사해라. 그러니까 또 한심하게 이 조사 담당 공무원이 알겠습니다 하고 실제 서울청에서 이 사건을 조사를 해버렸습니다.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자, 그래서 결국 관할권도 없는데 서울청이 이걸 관할권을 자기가 있는 걸로 자체 셀프 승인을 받아서 실제 세무조사를 했고요. 실제 세무조사를 하면서 문제가 된 아까 그 소외 1이라는 사람, 문제된 사람의 증여세 탈세 혐의를 함과 동시에 이 사람과 관계가 있는 회사에 대해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자, 분명히 문제되는 것은 자, 토지 저가 매수로 인한 증여세, 즉 개인소득세 탈세 제보인데 세무조사는 개인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관련 있는 회사의 법인세 통합조사까지 나가버렸습니다. 이게 명백히 남용된 것이죠. 자, 그러다가 하도 당하니까 조사팀장이 뭐라고 팁을 주냐면 자기네가 내부로 검토해 보니까 적어도 부동산 저가 양도가 돼야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검토해 보니까 부동산 양도에도 해당 안 된다. 따라서 증여세도 문제가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상관도 없는 법인세 조사는 해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요? 라고 하면서 합의하세요. 저 사람하고. 안 그러면 당신 큰일 난다. 이렇게까지 회의를 한 것이 나중에 수사기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세무공무원은 수사기관에서 9페이지입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검사한테 관할권도 없는 서울지방청에서 그런 작은 회사에 세무조사 나가는 것은 참 특이한 경우다. 그리고 부동산 저가 양수로 인한 증여세 탈세 제보에 대해서 조사만 이루어지면 되는데 왜 회사까지 됐는지 참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자기가 조사해놓고 자기가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사주한 공무원은요, 결국 이제 뇌물 등으로 이제 공소는 제기돼서 지금 치열하게 지금 다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결국 항소심과 대법원이 결국 제동을 걸었는데, 자,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81조의 6에서 정한 정기 세무조사, 수시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세무조사권을 남용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세무조사 자체가 위법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특히 자,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려면 탈세 제보가 적정해야 되고 탈세 제보가 명확한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탈세 제보서에는 개인의 저가 부동산 양수로 인한 증여세 포탈만 있는데 왜 법인까지 조사를 했느냐? 그리고 조사할 직후 구세청 내부적으로도 이것은 부동산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한 증여세 포탈도 조사가 될 필요가 없는데, 이걸 뻔히 알면서도 결국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까지 조사했으니 이것은 명백한 세무조사권 남용이다. 더 나아가 특히 저가 양수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단순히 부동산 매수 대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명목으로, 이게 제일 많습니다. 이게 보면 한때 이제 우스갯소리로 주변에 그 부동산 안 산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안 사냐 물어보면 전 100% 매수 대금 출처 조사한다고. 그러니까 뭐 사보면 부르는 거예요. 너 이거 어디서 이 돈 나서 샀냐고. 그럼 이제 그 굉장히 떠는 것이죠. 자, 이랬듯이 매수 대금 출처에 확인하는 명목으로 탈세 제보서와 관련도 없는 회사의 법인 결산세 등을 조회하고, 특히 회사의 법인세 결산세를 보면 대기업 빼고 상장기업 빼고 가수금 없는 회사가 없습니다. 가수금은 업무상 횡령과 상당히 좀 연관이 있고요. 또 조그만 회사는 주주 변동이 되게 잦는데 이상하다 이 회사, 이 두 가지 이상하다는 이유만으로 관계도 없는, 탈세 제보와 관계도 없는 법인세 회사에 관한 법인세 통합조사까지 했으니 이는 결국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위법이 있다. 또한 조사 사무처리 규정에 따르면 관할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대구의 관할권인데 왜 서울서 했느냐? 이것은 관할권도 위반이고, 특히 실거주자가 서울이라고 하는 제보자의 말만 믿고 세무당국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고 조사하는 것은 세무조사 관할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즉 이런 경우를 놓고 봤을 때 결국 구세청 공무원인 소의 2가 친구인 3으로 하여금 분쟁 토지 소유권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그와 이해 상반자인 소의 2를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탈세 제보를 하였고,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관할권 없는 지방청이 개입했으며 탈세 제보서에 기재된 내용의 조세 포탈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까지 확장해서 세무조사했으니 이것은 세무조사권의 남용이다라고 해서 결국 뭡니까?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 자료는 설사 그것이 적정하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근거가 없는 겁니다. 자, 근거가 없는 과세처분 위법하죠. 따라서 이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했습니다. 이 형사소송법에 보면 이른바 위법수직 증거 배제 법칙이라는 게 있고 독수 독과의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조세수송법에서도 이제 들어온 것이죠. 아무리 세무조사가 잘 이루어졌고 이 사람이 탈세를 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위법했으면, 그 세무조사 과정이 위법했으면 그에 따른 세무조사 자료는 결국 근거 과세 자료로 삼을 수 없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시한 겁니다. 상고심도 마찬가지로 결국 세무조사 공무원이 탈세 제보권 남용한 것이고, 이에 맞춰서 세무 공무원들도 결국 조사권을 남용한 거기 때문에 과세처분 위법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나머지는 뭐 자세히 소개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간략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가 좀 문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한 세목의 과세 기간에 대해서는 쉬운 말로 한번 털었으면 됐지 또 털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다만 예외 조항이 있긴 합니다만 그 예외 조항도 상당히 입각해야 되는데 특별히 사유가 없으면 설사 의심 간다 하더라도 넘어가라고 하는 것이 재조사 금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사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느 회사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법인세를 조사했고요. 과세 대상 기간은 96년부터 200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한 122억을 이제 부과를 했죠. 근데 이 회사를 또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또 법인세를 하면서 이때 2000년을 포함해서 했는데
옛날에 2000년 조사할 때하고는 조금 다른 항목으로 다른 이유로 했던 것이죠. 근데 대법원이 그래도 안 된다. 자, 왜 그러냐고 하는 것은 결국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 그 조사 공무원은 광범한 권한이 있고 조사 기법이 이제 발달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못 털었으면 아쉽더라도 지나가야지. 한 번 털고 끝끝 털면 뭡니까? 헌법상에 기업 활동의 자유가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가 부여됐으면 됐다. 이런 취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14페이지도 뭐 같은 취지이고요. 그다음 또 자의적 세무조사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서의 오류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재조사 가능 여부가 매우 문제가 됐었는데 15페이지를 놓고 보면 조금 뭐 내용이 어려워서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2003년도 그다음에 2004년도 부가세하고 법인세를 이제 또 조사를 했죠. 이제 그다음 또 다시 2003년과 2004년 부분을 또 조사를 했습니다. 이때 조사한 것은 두 가지 항목이었는데, 자, 부가세는 있잖아요. 매출세액이 있고 매입세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를 차감납부세액을 해서 내게끔 됐는데, 이때 매입세액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때는 새로 조사한 것이 아니고 매입세액의 정확한 공제액을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조사가 아니다. 하지만 이걸 넘어서서 다른 매출세액까지 건드는 거, 이게 바로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조사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좀 계속 어렵습니다만 매입세액 공제액의 적정성을 따지는 이 여부가 과연 조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매입세액 공제를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세무조사서로서 위법하고, 따라서 그에 터잡은 부가처분은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보면요, 17페이지 수시나 그 정기조사를 할 때 각종 과세 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서 각종 과세 자료가 뭐냐? 그래서 대법원이 과세관청 말고 과세관청 외에 다른 기관, 검찰이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직무상 목적을 위해서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된 자료이지, 과세관청의 종전에 세무조사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자료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대법원이 이 부분 명시적으로 판시해 주었습니다. 또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위법성인데요. 여기서도 정기 세무조사와 수시 세무조사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 이걸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특히 18페이지입니다. 이 중간 부분인데요. 우리 법에는 명백한 조세 탈루의 혐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봤는데 이렇습니다. 신고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특히 이게 중요한데 재산 현황에 비추어 부동산의 취득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사유만으로는 이것만 갖고 의심이 있을 뿐이고, 나아가 세금을 탈루하거나 세무신고에 오류 혐의가 있다고 명백할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의심만 가지고는 뒤지지 마라. 이렇게 최근에 대법원이 자의적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 중보 세무조사, 나아가 세무조사 기간 확정에 대해서 제동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사례는 마치고요. 자, 그러면 이런 위법 세무조사에 대한 어떠한 방지책이 있겠는가? 19페이지입니다. 먼저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대법원이 최근에 세무조사 대상입니다 당신이라고 결정하는 거, 이것도 항고소송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송으로 제기를 해서 취소를 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그러나 사후적인 권리구제 수단이고요, 사전적인 권리 수단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한 국세 환급 가산금은 좀 증액하는 게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어떤 부가처분이 취소가 되면 이미 납부된 세금은 돌려받고 이자 상당의 국세 환급 가산금을 돌려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금리가 높아서 한 5%가량 받았는데 최근에는 금리가 떨어져서 한 1.8% 정도를 돌려받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8%는 이렇게 큰 금액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마구잡이 세무조사가 확대되거나 남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법원 판결을 통해서 위법한 세무조사 및 밝혀진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유사한 제도로서 국세 환급 가산금의 5배 정도를 증액해서 주는 걸로 법제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제도는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민사와 달리 화해나 조정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서울행정법원 같은 경우에는 조정 권고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정 권고, 즉 조금 이상한 것 같으니까 구세청이 이 정도에서 한번 양보해 주세요라고 조정 권고를 하게 되면 구세청 공무원이,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아시는 분이 많이 없던데, 우리나라는요 모든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순간 해당 행정소송을 유지하거나 처리하는 것은 그 해당 소속 공무원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등검찰청 검사가 승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무공무원이 이것을 받아주고 싶어도 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고등검찰청 소속 담당 검사가 이걸 승인을 해야만 그 조정공고를 받아들이고 그 최종 결제가 나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 5배의 가산금 제도가 현실화된다면 상당히 부담되는 것이죠. 2%에 5배면 1년에 10%고요. 세무조사 소송은 한 5년을 끌게 되면 50%를 뱉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환급세액이 원금이 1,000억이다. 그러면 1,500억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세청으로서는 소송 과정에서 무리하게 과세를 유지하기보다는 돌려주는 하나의 유인책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좀 입법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위법한 세무조사 관련 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제도 신설입니다. 잠깐 앞으로 돌아가서요. 3페이지. 자, 국사기본법 81조의 4의 3항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세무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게 해서 세무조사를 저해하게 하면 안 된다. 즉 청부 세무조사하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관련 그 조세범 처벌법 같은 거에 보면 납세자 측에 성실 신고를 방해하는 이러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만 그에 대응해서 위법한 세무조사에 관여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뭔가 서로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세무조사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적어도 청부 세무조사에 관련한 세무공무원만큼은 처벌하게 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것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형법에 직권남용죄 이런 게 있는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권남용죄와 직권유기죄, 제가 판사할 때도 유죄 판결 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특별 규정으로 이것을 요건화하는 것도 고려할 만한데, 근데 문제는요, 우리나라는 그 일본에 비해서 고소 건수가 1,00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정당한 세무조사 권한마저도 어쨌든 본인은 억울할 거니까 무조건 묻지 마시 고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 과제로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납세자 보호위원회 등 제도의 현실적 운영인데요. 현행 국세기본법령에 보면 세무조사 등과 관련해서 납세자 보호위원회,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제 지방구세청 등에 소속하다 보니까 세무조사 제도의 제어보다는 세무조사 권한 강화 쪽으로 운영될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 보호위원회 이것을 독립적인 기관으로 배속시키든지 해서 저도 세무조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규정한다면 거꾸로 세무조사의 이러한 법원으로부터 취소당하는 그런 일도 적지 않을까. 따라서 세무조사를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서도 납세자 보호위원회 같은 제도는 제3기관에 소속시켜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할 것을 고려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자, 세무조사의 순기능을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재산권 등 헌법상 기본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이고 법치주의에 입각한 세무조사를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제도 외에도 더 많은 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창원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 세무행정의 불공정 문제는 사실은 보수 진보 이런 문제로 보기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저희 토론의 기본 틀이 보수 진보 합동 토론회이기 때문에 편의상 형식상 보수 진보로 나눴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통상 저희 토론회 진행할 때 보수 측 발제자가 먼저 했지만 오늘 제가 이창원 변호사님께 먼저 발제하기로 부탁을 드렸던 이유는 이창원 변호사님이 개별 구체적인 세무조사권 남용 사례를 잘 소개를 하고 계셔서 시청자나 청중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저희들의 이해를 위해서 그렇게 부탁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발제해 주실 분이 전영수 전 서울국세청장이신데요. 세무 책임자였었는데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발제해 주실 겁니다. 방금 아주 우리 이창원 변호사님의 아주 좋은 사례 많이 들었습니다. 찔리는 면도 있고 앞으로 많이 고쳐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좋은 정책 토론회장을 마련해 주신 우리 국가미래연구원 우리 김광두 원장님 계시지만 연구원하고 또 경제개혁연구소 또 경제개혁연대 감사드리고요. 특히 오늘 국정에 바쁘신데도 이혜훈 의원님 옛날에 저 국세청 실무국장 때 여러 차례 뵀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이혜훈 의원님 또 더불어민주당의 우리 이현주 의원님 시간 내주셔서 여기 참석자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한만수 변호사님 방금 좋은 말씀해주신 이창원 변호사님 또 이창익 세무사님 반갑고요.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좀 많이 마련됐으면 이렇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소통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현직 생활을 한 28년 했는데 방금 발표하신 대로 저는 창과 방패 역할을 다 이렇게 두루두루 했습니다. 창이란 역할은 세금을 부과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서울 국세청장 하기 전에도 본청국장, 기획국장이나 감사관 이런 여러 보직을 거쳤고요. 또 조세 심판원장을 제가 했습니다. 그거는 국민들 보호 차원에서 권익보호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심판원도 조세 심판원도 제가 사무관 때도 가서 여러 해 근무를 했고 또 실무자로서 했고 원장도 제가 또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과 방패 역할을 해서 여기서 어떤 말씀이 나와도 같이 이렇게 좋은 토론이 되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현직에서 나와서 여러 해 동안 방패 역할을 또 좀 하고 있고요. 또 대학에서 세무조사 관련해서 한 20여 년간 지금 강의를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오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보수진보 이름의 토론회긴 합니다만은 세무행정의 주요 영역인 우리 세무조사 또 국민 경제 분야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관해서 함께 고민하고 이렇게 함께 뜻을 모으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은 세무행정의 주요 영역, 그 다음에 세금에 관한 인식과 정책 방향, 그 다음에 현 정부의 세무조사, 그 다음에 현 정부 초기에 세무조사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때 강화에 대한 여론, 그 다음에 바람직한 세무조사의 방향, 이런 쪽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무행정은 하나의 기획재정부의 조세정책 또 세제, 물론 이 조세정책이나 세제는 여기 의원님들 나와 계시지만 국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또 업계, 또 여기에 우리 여러 NGO 이런 여러 단체의 의견과 현황을 반영해서 조세정책이 이루어지고 국세청은 요거를 인폴스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을 집행하는 거 하고 정책하고 항상 피드백과 여기 돼 있습니다만은 상호 연계가 되고 끊임없이 피드백이 되는 이런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무행정의 주요 영역은 대개 5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가 납세 서비스, 그 다음에가 신고납부, 그 다음에가 세무조사, 세금 징수, 그 다음에 납세자 권익보,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광활한 행정 영역이기도 합니다.
여기 세무조사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건 소위 그 성실납세, 자진 성실납세, 소위 그 컴플라이언스 이거를 보장하기 위한 감시 기능과 그 선도 기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이론상으로 보면은 그 정부 부가제도와 신고납세 제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양 제도화에서 공의 세무조사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에 관한 인식과 정책 방향 요거는 조금 크게 봐서 좀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싶어서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근간의 복지재정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 갈수록 커지지 않나 싶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선거 때마다 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지재정 규모가 커지니까 세금 부담, 국민 전체가 부담해야 될 그 무게가 엄청나게 우리를 짓누르게 앞으로 갈수록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네가 무거운 걸 많이 부담했느니 내가 적게 부담했느니 이런 여러 가지 논쟁, 또 논리적인 논쟁과 현실적인 논쟁 이런 게 이제 많이 이렇게 증폭이 될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도 많이 증폭이 되고 있는 걸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그 밑에 나옵니다마는 그 공정과 상생 문제, 또 중장기적인 그 조세 정책의 그 원칙과 기조, 그 다음에 세금 관련해서 잘 모르겠다, 복잡하다, 뭐 이런 국민적인 인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특히 그 세금 부담의 형평성 문제, 이거는 굉장히 그 밑에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공감대는 앞으로도 계속 그 확산하도록 여러 가지 그 노력을 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나옵니다마는 소득 종류와 규모 간, 또 업종 간 세금 부담 문제, 또 소득 실상에 따라서 고르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문제, 특히 그 밑에 두 가지 점을 찍었습니다마는 가진 사람이 더 내야 될 거 아니냐, 또 큰 기업이 더 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주장과 그 밑에 세금을 내는 사람만 낸다, 국민 대다수가 세금을 내는 개세주의가 돼야 된다, 이제 이런 그 견해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은 정확하게 세금을 내지 않는 분야들이 아직 많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하고 있노? 제도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그 밑에 있습니다. 대기업, 대자산가의 지능적이고 범법적인 세금 탈루 행위. 그 다음에 해외 그 거래로 인한 그 세금 회피 문제, 외국 자본 탈세. 지금 국세청에서 그 이런 권익 침해 사례 그런 것도 별 문제입니다만은 외국 자본에 들어와서 돈 벌고 먹튀하는 문제 사실 싸매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규제하고 어떻게 밝혀내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은 뭐 론스타나 뭐 이런 외국계 자본이 소위 그 먹튀라는 이름을 대중적으로 붙였지 않습니까? 그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돈 장사를 하기 때문에 엄청난 테크닉과 엄청난 자문그룹과 이런 거를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거를 국세청의 그 멤버들이 정확하게 포착해내고 하는 데는 보통의 이런 세법 차원의 수단이 아니고 세법 플러스 행정적 또 여러 가지 국가 간 협력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그 노력이 엄청나게 그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이런 게 좀 대두가 되고 있고요. 방금 여기 왜 나만 세금 내냐, 가진 사람이 더 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거 관련해서 여러분 보도 자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2015년 기소 근로소득 신고 인원 1,700만 명 중에서 그 과세 미달자가 46.8%입니다. 그래서 전체 절반 가량이 세금을 안 내는 거 아니냐, 세금을 조금이라도 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된 이제 그런 거고, 법인세율 인상 문제도 이미 공론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좋은 정책이 좀 나오기를 기대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세제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는 세무 행정 측면입니다. 오늘 그 포커스 행정 측면에서 투명성과 객관성. 아까도 우리 좋은 직권남용이라든지 중복조사 이런 거 사례를 제기해 주셨습니다만은 이런 거에 대한 그 투명성과 객관성. 그러니까 깨끗하고 자의성 없는 원칙대로 이루어지는 행정, 세무행정. 그 밑에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일관성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그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통 문제, 국민과 소통하는. 그래서 세무조사를 하고 나서 실적만 발표하는 게 아니고 왜 세무조사를 해야 되는가, 이거를 국민들을 좀 설득시키는 게, 뒤에 제가 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인식, 긍정적인 인식 바탕하에서 세무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고 하면은 조금 더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게 되지 않나 이렇게 싶고요. 그 밑에 또 알기 쉽고 간명하게 해달라, 이런 건 끊임없는 요구입니다. 당신들만 알지 않느냐. 또 정보도 그 소위 그 어슴매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보의 그 편향 보유성. 나만 알고, 옛날에 왜 그 정보기관 그 하면 만화에, 신문 만화에 거기는 검은 안경 쓰고 나오고 일반 국민은 검은 안경 안 썼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정보에 나는 너를 알고 있는데 너는 나를 모르잖아. 이제 이런 이미지가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색안경, 그런 거를 없애도록 해주는 게 바로 여기 알기 쉽고, 얘기하면 너도 알고 나도 알아야 대항도 되고 논의도 되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 거고요. 그다음 이제 세무조사 관련입니다. 이 세무조사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여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사 대상 선정할 때 자의성 문제, 뭐 이건 정치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받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의성 개입 문제, 또 조사 과정도 사바사바 하는 거 아니냐, 또 야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 그런 거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제도적으로 또 여러 가지 보강을 좀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무조사 기능 자체도 탈루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경제 양성화 문제, 우리 지난번에 그 조세연구원에서 발표했었죠. 2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그래서 그것도 그냥 우리가 그럼 딴 데보다 많네, 높네, 이럴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하경제를 표면화시키고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이제 이런 거를 좀 싸매고 연구를 함께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현 정부의 세무조사 가까운 거 사례를 봐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 정부 초기에 한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현 정부에 135조에 달하는 그 복지 공약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엄청 강화했습니다. 자관, 여기 언론에서도 오셨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세무조사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나 반론이나 또 국민들의 그 불평이나 이런 게 많이 표출이 됐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했습니다마는 세무조사 등 증세행정 강화 플러스 지하경제 양성화 검증망, 입법적으로도 좀 꽤 보완을 했는데 행정적으로 워낙 세게 이렇게 했습니다. 뭐 4대 분야, 중점 분야, 또 비정상 부분의 뭐 정상화 이런 데 포함해서 그런 부분을 포착해야 되겠다, 이런 그 내용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그러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불거졌느냐, 세무조사 확대 강화에 대한 부담스러운 국민의 여론들이 엄청나게 폭발이 됐습니다. 공격적인 세무조사로 기업활동에 부담을 준다. 그 다음에 4, 5년마다 순환조사를 발표했는데 2, 3년 만에 다시 나왔는데 압수수색을 겸한 예치조사가 나왔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오히려 빈번한 세무조사로 나라와 경제에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과세 논리를 갑자기 변경해서 여기 있습니다마는
종전에 과세하지 않는 걸로 정리됐던 사항을 새로운 논리와 주장으로 바꾸어서 과세를 하니까 이게 오랫동안 사업해온 납세자들 차원에서는 이게 과세관청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이제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들려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압수수색이 많아서 부담스럽다, 범법자나 악덕 탈세의 경우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압수수색이 나오면 업주의 종업원들에 대한 그 면은 어째 되나, 이제 이런 문제, 또 특히 그 거래처에 대한 압수수색 문제, 이런 거는 더더욱 더 사업을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제기가 됐었고요. 세무조사라는 게 아까 법적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간접강제조사입니다. 간접강제조사, 납세자의 동의를 기초로, 동의하에서 이미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하는 게 이제 세무조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재정을 확충한다는 것,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러지 말고 일반적인 조사 이런 걸 통해서 하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 아주 오래된 거에 대한 그 완벽한 증빙을 요구해서 애로사항이 있다. 이건 뭐냐면 개인의 재산 형성 과정 그건데, 여러분 다 마찬가지로 지금 살아오고 계십니다마는 10년 전, 15년 전에 내가 어떤 구자에 얼마가 갔었고 왜 갔는지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큰 돈은 물론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몇백만 원, 뭐 몇십만 원, 2천만 원 이런 거 오고 가는 거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나온 게 뭐냐면 그 자금 출처 조사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서 자산 취득 능력의 개연성이 입증되면 인정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특히 그 부부 사이에 오가는 돈은 세금 낸 돈이 오가는 거, 그런 거는 그 융통성을 좀 발휘할 필요 있지 않느냐. 재벌 그룹이나 대기업에 대한 조사는 잘하는 것 같다. 이제 요게 축약된 그거고요. 그 다음 보시면 2단계로 현 정부 중기 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그 기간을 지나서부터는 조금 그 세무조사 강화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나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 같은 걸 감안해서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선자율신고 후세무조사, 이제 이렇게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것도 제가 확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NTIS라고 저 국세 통합 전산망 새로운 시스템, 그걸 가지고 정밀 분석하는 거를 매우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백업을 받아서 이렇게 신고 안내도 그냥 일반적으로 잘 신고 잘하지 않으면 조사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작년에 신용카드 금액이 저 얼마를 썼는데 저 5천만 원을 썼는데 당신 소득 신고한 거 보니까 4,500만 원이다. 그럴 수 있냐? 요건 좀 여러 문제가 있으니 이번에 신고 잘해달라. 그러면 그게 맞으면 조금 부담을 느끼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많이 그 했고, 그 세무조사 시스템도 좀 많이 바꾼 거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조사 건수도 좀 동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시면 그 세원 분석 시스템 이런 거 하고, 또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그 질서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범칙 처분을 강화하는 이제 그런 체제로 이렇게 하고, 특히 그 두 번째 거 보시면 그 적법과세에 대한 노력, 요거를 아직은 부족하지만 상당히 좀 강화해 가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나머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람직한 앞으로의 세무조사 방향은 뭐냐? 저희 개혁 방안입니다. 요걸 좀 이슈별로 하나하나 쓰려니까 너무 분량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제목만 이렇게 그걸 했습니다. 저는 큰 그림 차원에서 제도적인 어프로치 그쪽으로 좀 많이 중점을 뒀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성선설적인 측면에 갈 거냐, 이거 우스갯소리입니다. 이것도 성악설적인 측면에서 갈 거냐. 성선설은 뭐냐? 직원들을 믿고, 정부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중앙부처 또 국가 조직을 믿고 구성원을 믿고 한다. 법이 뭐 그래 많이 그 상세하게 필요하나? 이런 게 이제 성선설적인 입장이고요. 성악설적인 입장은 다 필요 없다. 법으로
제도로 딱딱 해놓고 거기로 가도록 만드는 게 좋지 않느냐.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좀 풍자스러운 얘기지만 성악설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직 규모, 국가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하기 때문에 후자로 가서 제도 보완을 좀 많이 해나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첫 번째 세무조사. 세무조사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증세나 복지재정 이걸 확보하려면 세무조사로 할 생각은 조금 후순위로 둬라. 이제 이게 많은 사람들의 뜻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뭐냐면은 여기도 제가 일부러 썼습니다만 아베 트럼프 못 보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경제 활성화를 시키면 세금도 자동 늘고 고용도 확대되고 국가 전체가 좋은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세무조사 세수가 연간 5, 6조 법인의 경우는 저 조사 건수가요 한 1% 정도 됩니다. 전 사업자의 개인은 0.1%. 아무리 조사를 많이 해도 세원 관리 측면에 의미 있는 조사, 샘플 조사 외에는 할 수 없는 게 행정력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세무조사 세수가 연간 5, 6조. 우리 조세 규모가 어떻게 돼요? 250조, 300조. 국가 예산은 얼마예요? 4, 500조가 되잖아요. 요거 하려고 그렇게 시끄럽게 부담을 주고 이럴 필요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세무조사보다는 보편적 증세, 아까 말씀드린 세제, 제도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행정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 두 번째는요. 세무조사의 객관성이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 선정, 또 조사 진행, 조사 사후 관리, 또 사후 평가, 그 다음에 이런 거에 대해서 세법에 그 밑에 있습니다만은 94년부터 국세기본법에 세무조사 관련된 17개 조항을 법령화했습니다만 일반적인 선언적 규정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위임 규정을 넣어서 시행령이나 시행세칙이나 여기에 디테일하게 좀 두란 얘기죠. 두고 그거에 의해서 평가하고 조사를 하고 제도적으로 쫀쫀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발표자의 의견입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세무조사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독립적인 위치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 세무조사 관리위원회, 그 미국에도 상하원에 국세청 관련해서 위원회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의원님들 계십니다만은 여러 개 있어요. 거기에 계속 국회에 보고하고 평가받고 필요한 사항은 보도자료 릴리즈하고 소통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국세청이라는 그 속에 있는 조직 내에서만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유관기관, 국민의 대표기관, 또 감사기관 이런 데다 펴놓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세무조사 관리위원회 이런 거가 설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는 앞서 보호관 이렇게 써놨습니다만은 이건 좀 좁은 차원에서 얘기고 어쨌든 그쪽에다 하려면 그 기능도 보완해서 독립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세무조사 적법 절차 준수 강화 이것도 지금 사법부의 입장이 세무조사 절차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 규정을 어기면 과세처분 무효, 행정처분 무효 이런 판결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 준수를 강화하도록 이것도 가급적이면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정기조사 위주로 세무조사를 운영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은 수시 선정을 안 하긴 어렵습니다. 왜 그럼 제보가 1년에 수만 건이 들어옵니다. 탈세 제보가 잘못된 제보도 있습니다만은 수만 건이 들어오고 그게 상당히 과세 기초가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선정의 경우에도 그 사유와 조사 내용 이런 거를 엄격하게 하되 일반 조사의 경우에도 조사 받는 사람한테 조사 통보가 가면 받는 사람이 내가 왜 조사를 받고
어느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받고 어떤 조사를 받느냐 이거를 확인 요청할 수 있는 조사 항변권, 요게 대부분 판례도 있지 않습니까? 조사 대상 선정하는 것도 쟁송 대상이다. 이렇게 판결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사 항변권, 그 범위 내에서 조사하고 끝내고 이렇게 하면 조사가 훨씬 더 이렇게 객관적이고 투명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세무조사할 때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과세 품질 제고도 해야 되겠고, 이건 국민 불편 해소입니다. 여기 보도 내용, 저도 근무했던 조세 심판 청구 인용률입니다. 금액이 올라갈수록 잘못된 부가처분이 많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그러니까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 억울한 부가가 없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그 제도적인 그거고요. 그다음에 불필요한 압수수색을 지양해야 된다. 이거는 이 일반 조사 위주로 앞으로 세무조사를 운영을 하고, 또 금융계좌도 국세청에서 상당히 폭넓게 접근해서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되도록, 이것도 당신들 최소화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거 규정, 허용하는 규정, 범위, 왜 우리 압수수색 영장도 구체적인 사유나 범위를 지정해서 떨어지잖아요. 그것도 내나 마찬가지로 제도화 시켜달라는 얘기죠. 이제 이런 거 할 일이 많습니다. 아주. 그다음에 세무조사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한다. 이것도 소통의 문제인데 여기 하나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텍스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엊그제 발표 처음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10년, 15년 전부터 그 행정에는 조금씩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지하경제하고 관련해서 다 연계되는 건데, 뭐냐? 전반적으로 경제 전반과 법 제도를 검토할 때 세금 신고가 500조가 들어와야 되는데 계산해 보니까 400조뿐이 안 들어왔다. 그게 텍스 갭입니다. 100조가 어디로 가서 신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국민들한테 업종별 분야별로 이렇게 쭉 해주고, 이래서 세무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어때요? 아, 이거 세무조사 하는 게 맞네, 해야 되겠네, 이렇게 일반적인 인식, 긍정적인 인식만 받아도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할 거 하고 분야별로 한 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프라이버시 침해하면 안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공개도 하고, 그러면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갖지 않나 이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개인 내 자금 취득, 자산 취득, 자금 출처 조사기준 이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최대한 억제, 그다음에 국내 거래분보다는 해외 거래 이런 거에 중점을 둬달라. 그다음에 특히 요거는 세무조사하고는 현재는 관계 없습니다만은 연계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재정 그 집행에 대한 감사, 조사, 이게 꼭 돼야 되겠다. 여기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은 복지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만으로도 복지 재정의 확보 효과가 상당할 거다. 어떤 분은 25%가 잘못 집행되고 있다. 정책 목적대로 꽂히지 않고 중복급여 이런 게 많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나의 그 정부 조사권 차원에서 그 이렇게 논의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일부러 넣었습니다. 제가 말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